내가 그렇잖아요. 동화가 무슨 얘기를 하나를 들어라. 신화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라. 꿈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꿈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들어라. 난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처럼 상징은 대상이나 행위와 관련해서 스스로를 어때요? 상징은 개방시켜서 그래 내 안에서 맘대로 놀아봐. 그러나 내가 너의 하수인은 될 수 없어. 그러므로 상징적인 사유는 직접적인 실제를 평가절하하거나 손상시킴이 없이 그 실제를 빛나게 한다. 이것을 이제 꿈의 상징으로 내가 바꿔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은 자, 현실적인 꿈을 꿨어요, 우리는. 남편이 나타나고 뭐 아내가 나타나고 자식이 나타나서 막 싸울 꿈이라든가. 이제 하나의 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와서 두 번째 온 날 그런 꿈을 꿨네요. SNS를 하는데 사진을 막 올려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으로 사람을 보내는 꿈을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하고 놀고 관계하고 하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에 보내는 꿈을 꿨다. 간단하죠? 지극히 현실적인 꿈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이제 그런 꿈이잖아요. 전혀 나는 객관적인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걸 무시했냐?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부 상징이에요. SNS도 상징이고 사진도 상징이고 보내는 것도 상징이에요. 이 모든 상징들을 건들지 않은 채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채 그 대상들 현실적인 것을 더 부과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SNS 애들이 그러면 SNS 잘 하냐? 너도 잘 하냐? 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친구들이 막 사진 찍어서 SNS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도 SNS로 네가 사진 찍고 이런 한 것을 보내봤니? 안 했다는 거야.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이제 현실하고 이제 거리감이 탁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현실과 상징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내가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러 분리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그 상징이 나오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SNS로 이제 자기가 활동한 것을 찍어서 보내는데 너는 보냈느냐? 그런 적 없다 이거. 본인은 즐긴다 이거지.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을 즐긴다 이거예요. 너는 왜 안 보냈냐? 글쎄요. 하여간 자기는 별로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이 꿈에 꿈꾼 사람은 소외되어 있거나 어쩌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거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 거를 자기를 알리려고 표현한 건데 이 사람은 받기만 하지 외부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벌써 그것만 봐서도 적어도 어쩌면 내향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는 질문은 왜 이런 꿈을 꿨지? 항상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다시 말하면 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꿈이 나왔을까? 너를 통해서 나왔고 너는 또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우선 현실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너는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인 거야. 연기 학원을 다니고 있어. 연기라는 게 뭐야? 나를 알리는 거란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알리지 못하면 실패. 연기자로서는 실패. 그것이 가면이 됐건 진실이 됐건 거짓말이 됐건 적어도 연기를 하려면 그 대상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대상과 소통하지 않고 지멋대로 혼자 원맨쇼했다간 좋은 연기자는 못 되는 거지. 소위 이 꿈은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관계의 근원적인 원리,
대상과의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연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텔레비전을 시청을 할 때도 연기자가 하는 것처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줄 알지만 계속 소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브라운관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잖아요. 만약에 그 독자나 청자하고의 그 관계의 끈이 끊어져 버리면 얘는 죽은 목숨인 거지. 그래서 연기자들이 결국은 자살하거나 결국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외부 대상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 외부 대상이 투사된 내부 대상이든 혹은 원형적인 내적 대상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는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서 늘 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꿈이 보여주는 것은 관계 맺을 수 없고 결국 수동적인 자세에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꿈의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이다. 너는 한 번도 현실 속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본 적이 없는데 꿈에서는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굉장히 보상적이잖아요. 너도 해보고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왜? 너는 이미 꿈에서 해봤잖아. I've done it. 영어로 말하면 I've done it. 해봤다는 거야. In my dream. 재밌잖아요. 이미 내 꿈에서 꿈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예행 연습의 효과가 있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이것은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꿈 같지만 결국은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가장 잘하고 친밀감이 있는 이미지를 썼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지금 이 아이가 정신이 혼란하고 몽롱한데 무슨 얘기를 보여주겠어요? 무슨 얘기를 보여주겠습니까? 응?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꿈. 그 꿈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꿈이 이해가 될 이제 놀라운 꿈이 나오는 거죠. 어디를 갔더니 어떤 남자한테 끌렸다는 거죠. 깊이 쑥 빨려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뱀으로 변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는 괴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피해야 하는 꿈을 꿨어요. 오케이. 처음에는 관계를 형성하라는 꿈이었고 이제는 도망가는 꿈이죠. 언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냐. 결국 욕망의 함정에 빠질 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였단 말이야. 그럼 이 욕망은 어쩌면은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나이가 그 사춘기를 벗어나서 그 성적인, 자기도 모르게, 그 성적 욕망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쩌면 이게 남성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어쩌면 뱀이라고 하는 남성적 이미지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성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아니면 그것을 굳이 나는 여기서는 모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성이 변화된 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 자체가 무슨 뭐 모성적인 것도 있지만 어쩌면은 오히려 그 독을 쏘는 공격성 쪽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여기하고 연관된 신화는 에덴 동산의 뱀이에요. 유혹하는 뱀이죠. 그 유혹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도전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뱀은. 그러나 적어도 본인은 의식이 없고 어떤 환상에 빠지지도 않았고 욕망에 빠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면의 욕망 그리고 내면의 욕구가 사람이 살아나면서 위험으로 인도하는 그런 수도 있다. 불과 2번을 만났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뭐 마치 아주 훌쩍 뛰어넘는 도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저히 오기 싫어하는 애가 막 마지못해서 눈 감고 잠자듯이 하는 애가 꿈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첫날부터. 그 꿈이, 그러니까 3개의 꿈을 다룬 거죠. 2번에 걸쳐서 3개의 꿈을 다뤘는데 첫 번째 꿈이 심플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나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래요. 딱 아주 심플한 세상이 바뀌어서 난 무서워서 도망갔다. 뭐 이제 시간이 없고 이제 뭐 끝날 시간 좀 돼서 얘기했기 때문에 꿈 얘기는요 다 관심을 가져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잠자다가도요 직꿈 얘기하면 관심 가져. 꿈 얘기는 놀라워요. 정말 놀라. 그치? 꿈 얘기는 자기 꿈이니까 관심을 가져. 그렇게 말하기 싫어하다가 꿈 얘기 탁 하면 굳이 해석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변화된 세계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같다. 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 네가 적응할 수 없는 세상. 황무지 같은 어찌 보면은 네가 어떤 무서운 그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라든가 너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세상으로 가기로 그래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은 이 사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네가 바라는 욕망일 수도 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사회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어찌 보면 이 꿈에서 나타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감싸고 있는 주변 세계고 너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적응의 문제고 여기서 어떻게 적응할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 어쩌면 그것이 초기 꿈이잖아요. 맨 처음 가지고 온 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상담의 이제 과정이겠죠. 결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상담의 처음과 끝을 그냥 툭 던져 주는 거죠. 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타난 게 바로 이제 그 SNS고요. 그 관계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욕망의 유혹의 문제를 건드렸어요. 두 번 만남의 이 세 개의 꿈이 굉장히 놀랍고 엄청스럽고 아주 본질적인 꿈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 친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 분석의 초기 단계는 굉장히 유심히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이 진도가 나갈 거며 또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해줘요. 교수님이. 하죠. 이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해석의 거의 95% 이상, 90% 이상은 했습니다. 그럼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놀라워요.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진짜 놀라워요. 굉장히 깊은 얘기잖아요. 나는 내가 한 얘기는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다 알아들어요. 되게 자기 방식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 방식으로 알아듣는데 그 순간 바로 이런 그 초월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사고를 그 나이에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적도 없잖아. 누가 이런 교육을 안 시키니까 훨씬 뛰어넘는 건데 이게 바로 신성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에서 그게 이제 뭐냐면 어찌 보면은 나로 인해서 분석가나 상담가로 인해서 발현되는 그 분위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초월적인 힘이 발현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그 비욘이 말하는 담아내기입니다. 이 아이 스스로는 이걸 못 해내요. 이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잠재력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똥만 계속 싸고 주변에서 난리를 치는데 받아주면 그 소위 똥 같은 것들이 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이에게 전달돼서 내담자에게 전달돼서 내담자의 잠재력이 발현되는 덕자적인 거예요. 그 덕자적인 것으로 이해해요. 내 것으로 이해하면 이해 못한 거죠. 덕자적인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그 내담자는 그 시선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이로움 내지는 아니면 만족감을 많이 누리고 갔겠네요. 그렇게 해석이 돼서 본인이 의식적인 만족감은 아니라도 온몸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초월적 세계의 경험을 하려면 그 세계에서 출발해야 하듯이 그런 내담자 같은 경우는 그 세계에서 너무 혼자 고립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담사의 그 말이 그것이 그 세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해가 되었던. 저는 제 내담자의 경험을 보면은 의식적으로는 경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의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머리로 경험하는 것 같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만 그 아이가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과 똑같은 꿈을 꾸는 내담자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교수님이 해줬던 해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데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는 그렇죠. 거예요. 몸으로 대체로 몸으로 이해해요. 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멜라니 클라인이 어린 아이에게 어른도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해설을 해주잖아요. 놀이 치료하면서 몸으로 알아들어요. 아이의 언어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대체로 내담자들은 몸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몸과 머리로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브라이트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잠재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37쪽에 보면은 이제 그림자 상징이 가지는 모든 맥락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첫째 그림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론적이다. 놀라워요. 자, 그림자를 단순히 어떤 개인 무의식에 파생된 어떤 자아의 그림자라든가 나의 어두운 면 정도로 축소시키지 마라. 그림자는 우주의 차원이고 우주는 대체로 깜깜하고 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는 우주적 밤에 아직 분화되지 않는 총체성을 지니다. 이거 풀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이 분화를 위한, 그렇죠? 어떤 생명의 분화예요. 그 생명의 분화를 위한 대기 상태죠. 잠룡. 여보세요, 잠룡. 내 고등학교 때 교재 이름이 학교 교재 이름이 잠룡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용, 잠잠히 숨어있는 용, 숨죽이고 잠룡이었어요. 근데 내 이제 꿈 일기에다가 써놨는데 잠룡의 꿈을 꿨어요, 내가. 그래서 꿈 제목이 잠룡이라고 해놨는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아주 연못이 깊지 않아요. 안 깊은데 거기에 큰 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안 깊으니까 살짝 건드려 보려고 했죠. 꿈에서도 내가 좀 그런 호기심이 있나 봐. 살짝 건드려 보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no touch. 건들지 마라. 안 건들면 지 스스로 연못에서 나올 거다. 일어날 때가 있을 거다. 그런 꿈을 꿨어요. 8월 말쯤. 금년 8월 말쯤. 그래서 이제 느낌이라는 게 나는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느낌이 다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It's my 꿈? others. 이거 내 꿈이냐? 다른 사람 꿈이냐? 이제 이런 느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아팠을 때 집사람 꿈을 많이 꿨잖아요. 정말 위기 시에,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 위기 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꿈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내 꿈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꿈이 우리 가족의 문제가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꿈 얘기는 안 하고 집사람한테 기다려라, 풀릴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걸 내 꿈으로 해석했으면 나는 잠룡인 거예요. 어찌 보면 잠룡이 될 만한 게 없더라고. 지금 내가 무슨 건드려서 무슨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래서 무슨 뭐, 넌 한 사람이 되니까 너 지금 설치지 말고 좀 기다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너 잠잠히 있어. 너 괜히 너 자극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충분히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어떤 무의식에 잠재된 생명력 내지는 기운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심리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곳에 대한 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곳은 꿈을 꿔요, 항상. 내가 남편한테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나가면 꿈을 반드시 꿔요. 남편이 꿈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덜 나간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으로 나한테 자꾸 남편이 여전히 대입하면 안 돼. 진짜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하면은 진짜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우주적인 거, 아직 분화되지 않는 총체성, 전체성인 거죠. 그죠? 그리고 무청형,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 formless. 혹은 비밀스러운 것을 상징해요. 그림자는 혼돈이다. 태초 이전,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가 그림자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림자가 뭔지 이해가시죠? 창조 이전 상태. 다시 말하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 또 정리를 위한 일종의 잠용. 용이 그림자죠. 용의 대표적인 상징이 모성이거든요. 사실은 무의식의 상징이고 용이. 그건 이제 그림자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형태 이전의 양상, 원초적인 혼돈의 덩어리로 재통합되면서 형태가 사라진 이후의 양태를 상징하기도 한다. 혼돈의 덩어리로 재통합되고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이 다시 전부 통합돼가지고 형태가 없어져 버린 상태, 이런 것이 또 그림자기도 한다. 그래서 그림자 상징의 우주론적인 양상은 물의 상징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랬죠? 우주는 물로 가득 찼다라고 믿었던 고대인의 사고는 그림자 이퀄 물이에요. 그림자, 물, 모성이죠. 그죠? 융의 심리학으로 보면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림자와 물과 모성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림자로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 물로 표현되며 어떤 상황에서 모성으로 표현되는지 관찰하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멋있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 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융심리학 공부했다는 사람들 얼른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림자가 왜 모성이고 그림자가 왜 물이고, 응?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는 모성은 실제 엄마가 아니에요. 세상의 근원으로서의 모성이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모성이고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의 모성이고 창조 이전의 혼동이란 얘기죠. 그리고 분화되기 이전의 전체성인 거예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가시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하자면 R이에요. R. 달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R의 상징이 나오잖아요. 이제 일리아드가. 그러면서 그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R이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 속에 약간의 탯줄이 있고 형체가 있지만 아무 모양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보이지 않는 모양이 다 갖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영양소가 다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온전하게 드러나는 전체성. 그러니까 달걀은 그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38쪽에 보면은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우주 창조가 일어나고 또 그림자에서의 빛이 출현한다. 그죠? 그것이 이제 역사의 시작, 우주의 창조로 상징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우주 창생 이전의 혼돈은 비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성경도 창조 이야기를 무에서의 창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혼돈에서의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이 달라요. 이전 신학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얘기하는데 이제는 요즘 신학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응? Nothing에서 창조하는 게 chaos, creation from chaos. 혼돈에서의 창조, order out of chaos.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이게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창생 이전의 혼돈은 비존재가 아닌 거예요. 형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자궁이고요. 응? 이제 그려지죠. 그게 그 그림자의 개념이. 그러니까 융이 말하는 그 모성 원형의 이미지를 지금 그림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엘리아데가. 그죠? 그래서 모든 형태가 잠재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총체성, 전체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자 상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림자 상징이 가지는 두 번째 맥락, 이것은 인문적 맥락이다. 제2죠. 덩가의례적인 맥락에서 그림자를 봐라. 전통 사회에서 성년식은 본질적으로 심찬자의 상징적인 죽음과 재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그래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태면서 생명의 상태인 거예요. 놀랍죠? 그림자는 죽음이면서 생명이에요. 놀라워요. 그 안에. 그 안에 겉으로 볼 때는 혼돈이고 죽음의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있어요. 맨 밑에 줄 숲이나 밀림. 숲이 그러니까 그림자의 상징이에요. 밀림이 그림자의 상징이고 무의식의 상징이죠. 그래서 무의식의 상징은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저승이나 지옥을 또 상징하죠. 어두운 면으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림자는 죽음, 지옥을 뜻함과 동시에 우주적인 밤, 곧 우주 창생 이전의 무정형으로의 복귀, 형태 없음으로 복귀해야만 형태를 갖춰요. 응? 그래서 이제 무정형으로 복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인문식은 어두막에 갇히는 인문식이 많아요. 특히 그 동화에서 뭐 어두막에 갇히고 어두막에서 피신하는 게 참 많아요. 이것은 모태의 자궁. 내가 계속 자궁으로 해석했죠. 어두막을. 해석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림자의 모태다. 그러므로 결국 어떤 신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의 모태로의 복귀, 모태로의 회귀와 우주 창생 이전 상태로의 귀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그림자가 계속 발현이 되고 그림자가 계속 활성화될 때는 일단 모태로의 회귀하는 중으로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향한 소위 태초의 형태 없음의 상태로 가는 무정형의 상태. 왜? 지금 상태로는 안 되거든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전부 제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형태 없음, 내용 없음,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일어났던 이전의 상태. 이것을 그래서 리페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리가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의 상담은 수리예요. 리커버리, 회복이고 수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심리학은 제로화, 소위 무화, 그리고 형태 없음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가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 좋았던 것도 어쩌면 남길 필요 없고 나쁜 것도 남길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것은 남기고 좋은 기억은 남기고 나쁜 것을 지우려고 그러죠. 그것은 부분적이에요. 어차피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놀랍죠. 이거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 과정에서 좋은 기억을 찾아내고 에너지를 주고 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에서는. 그러나 결국은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다 함께 제로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참 놀랍다.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괴물의 뱃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신화들 있잖아요. 뭐 연하의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또 뭐 괴물의 뱃속,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41쪽에 보면은 40쪽 맨 밑에 심리적 혼돈은 우주 창생 이전의 혼돈, 다시 말해서 우주 창생 이전의 모든 설명 불가능한 무정형 상태에 해당한다. 혼돈으로의 상징적 복귀가 모든 새로운 창조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 혼돈에서 그리고 그들이 헤매는 그림자에서도 이와 동일한 상징이 해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속세의 인간이 해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그림자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는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 이제 46쪽에 보면은 상징을, 이제 그림자 상징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론적 차원, 우주적 밤, 형태 이전의 것,
정체성, 여러 형태의 융합 혼돈이 그림자다. 두 번째, 인간 우주적 차원이 있어요. 내세, 지옥, 어머니의 자궁, 모테로의 회기, 사자의 나라, 죽은 자의 나라인 거예요.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죽은 자의 사자의 나라, 무정형, 그리고 거기에는 씨앗과도 같아요. 아까 말한 그 알, 그 씨앗의 상징이 알이에요. 알, 그 알의 상징이에요. 놀랍죠.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학적 차원으로 보면 죽음의 의식이 있고 인문의식이 있고 신비적 재생이 뒤따르는 제의적인 죽음, 샤먼 후보자가 해체당하는 혼돈. 이거는 신의 해체예요. 사실은 원초적 신이에요. 최초의 신. 그래서 그 최초의 신은 해체당해서 그 다음 세대가 최고의 신이 돼요. 그러니까 티아맛은 최고의 신으로 경배당하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해체돼서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마루두기 세상의 지은이 돼요. 놀라워요. 그래서 늘 그 최초의 사람은 사라지고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숭배되지 않아. 잊어버려,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2의 이제 새로운 사람이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실권자로.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이전에 잃어버린 신을 찾아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아라든가 그렇죠. 이런 신들을 잊어버리고 숭배되지 않아요. 우라노스.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 가이아는 그 땅의 신, 모성, 그 대지의 신 잊어버려요. 이름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제우스가 이제 최고의 신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고의 신, 최초의 신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해체당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은 내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 볼 거는요. 그 가면의 신화입니다. 그렇죠? 가면의 신화. 그 전에 봐볼 거는 이런 거예요. 신화의 잔존과 위장에서 보면 기독교 안에서 혹은 다른 종교 안에서도 그 최초의 신화들이 흔적들이 스며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쪽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소위 이교 신화, 다른 종교의 신화, 태초의 신화를 간직한 그 대상들이 있는 주체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소위 통과 의례적인 제의, 신화적인 요소를 다 보존해요. 그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주로 농민들이 그 기독교를 좀 더 확대시킨 거죠. 이교도적인 요소를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와서 확대시킨 거예요. 그 할로윈 데이 있죠? 그게 완전히 이교도적인 풍습인데 그 서양 기독교에 남아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로윈 파티를 해요. 마귀들의 장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적 기독교로 가는 신화의 잔재가 숨어 있다. 기독교 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137쪽에 보면 이제 가면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면이 바로 이제 그 126쪽에 이제 가면이 나왔는데 그 가면의 재미난 거는요. 주로 고대에서 남성이 가면을 써요. 그러니까 남성이 가면을 쓰고 여자는 벗죠. 벌거벗음과 가면의 대조적인 형태를 얘기하면 상당히 중요하죠. 늘 모시는 가면 벌거벗음으로 나오죠. 대체로 대모신. 그다음은 창조성 이런 거를 의미해요. 여성은. 그리고 남성은 사회성. 그렇죠? 그다음에 집단성. 그래서 주로 이제 페르소나적인 가면은 남성이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가면을 쓰면서 오는 그 주술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8쪽에 보면은 주술 종교적 변형의 사례. 그 얘기는 뭐냐면 가면을 씀으로써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의 가면을 쓴다는 거는 초월의 세계,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비상하고 공중을 비상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발달하면 정말 비상의 그 어떤 비술이 발달되기도 하는데 그게 동양의 연금술이죠. 도교에서 몸이 붕 뜨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샤먼들은 이제 죽은 자의 가면을 써가지고 또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조상에게 흡수 동화된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가면을 쓰면서 이제 가면은 결국은
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변형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137쪽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그 단락에 보면 가면이란 뭐죠?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에 대한 관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가면을 쓰든지 간에 가면을 쓴 자는 지상의 시간을 초월해 버려요. 그 가면을 쓰면서 지금 현실의 지금 here and now를 넘어서 버려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버려요. 초월의 세계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융심리학에서 페르소나를 지나치게 그 거짓된 위장된 인격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 가면을 통해서요. 가면은 일종의 모방이기도 합니다. 그 조상을 모방하고 신을 모방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존경 대상을 모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신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가면을 씀으로써 그 신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융심리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은 페르소나는 셀프의 가시적 현존이다. 멋있죠. 응? 전체성이 드러나는 부분적인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인격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 인격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응? 막 개판치고 막 그 별로 좋은 일을 안 한 사람도 개과천선해가지고 막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감옥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회개해가지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는데 또 감옥 가. 이거는 이제 아니 진짜 개과천선해서 잘된 사람도 있지만 그 대도 이세영이는 신학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도둑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가면을 어떻게 쓰느냐. 그 변형이 정말 어떤 진실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그 거짓된 위장된 이제 가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 미술에서 나오는 그 소위 형이상학적인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든 내적 의미를 더 강조하는 인도 미술은 굉장히 주목하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바로 인도 미술의 이 지금 그 이제 시바인데 이걸 보고 그 바퀴라고 하는 상징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있는 균형 잡힌 소위 십자가 형태를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 팔다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어떤 능력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이런 인도 미술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샤갈과의 대화는 앞으로 샤갈들을 다룰 때 보게 되는데 그 유대인이면서 샤갈을 누가 준비하죠? 유대인이면서 러시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독특성, 소위 말하면은 그 변방인, 경계인 이것은 그 제2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어찌 보면은 샤갈의 모든 삶은 그 이 세계에서 제 세계로 가는 제2적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영성과 러시아 시골 마을의 그 목가적인 풍경이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한 향수, 응? 또 여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샤갈 전체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응?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샤갈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제 브랑쿠시가 이제 그 하늘을 찌르는 비상에 대해서 그 이제 한 것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이 높은 이게 이제 뭐예요? 그 고대 이집트에 가면은 그 블랙 오벨리스크. 그 오벨리스크가 꼭 이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랑크시의 무한주가 오벨리스크예요, 사실은. 고대인들은 이미 하늘을 찌르는 저 기둥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오벨리스크죠. 하늘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축에서는 반드시 해체가 필요하고 그 해체는 원초적인 신의 해체고 그것은 신의 희생이에요. 그 신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머니의 희생이고 모든 생명의 희생이고 우주의 희생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건축을 봐라. 꿈에 건축하는 거 잘 나오죠? 정말 잘 나와요, 꿈에. 그럴 때 어떻게 그 건축물을 해석하고 새로운 그 건설 공장에 갔을 때 어떤 그 심리적인 구조가 있는가를 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건물 짓네. 야 너 복잡하다. 야 너 이제 좀 뭐가 좀 정리되려나 시간 좀 걸리겠다. 야 뭐 이런 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그 깊은 차원에서 본다면 놀라운 그 희생과 재탄생이라고 하는 또 희생제사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어쩌면은 최초의 신이 해체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보르부르드 사원에서는 중심의 이제 그 사상이 나오죠. 쭉 도시도 그렇고 우리 집도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런 분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지와 문학 또 비베스코 또 루마니아 황녀가 쓴 그런 이야기들, 뭐 이제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어찌 보면은 인간의 정서적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아데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인간의 정서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성을 경험한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문학과 예술과 건축과 미술 이런 모든 것에 나타나 있고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엘리아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엘리아데가 한 말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상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그 이제 융이 말하는 대극의 합일을 이루는, 그렇죠? 균형과 조화로 가는 우주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 신화 예술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수고했어요.